네,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 읽어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키워드는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도는 줄어들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될 위안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안화 올해 들어서 약세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 또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 우선 그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은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만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외신에서 중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네. 실제로 그런 목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터졌는데요. 중국 경제의 경고가 마치 먹혀드는 듯한 그런 사태는 중국의 이제 회사채가 부도가 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부담감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언급되기 시작한 건 연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방적으로 강세만 보이던 위안화가 올해 1월부터 반전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약세로 빠르게 돌아섰다. 그런데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속도보다는 강세를 보였던 속도보다는 약세 쪽으로 돌아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6.2 라인 정도에 가서는 약간 속도가 정체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쨌든 추세 자체는 그동안의 장기적인 일방적인 강세에서 좀 벗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거기에 첫 번째 이유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정성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흐름은 기업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업들도 외국의 시각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조정이 있다 보니까 선물한 포지션, 현물한 포지션에서 일방적으로 위안화 강세 쪽 포지션을 가져가다가 네. 그런 선물을 이제 매도하는 쪽으로, 즉 강세는 끝났다 쪽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업체들의 전반적인 물량들, 위안화를 그동안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숏 포지션으로 바꾸거나 롱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압력 자체가 현재 위안화 약세의 요인 중에 하나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일부 한머니 유출을 가져왔고 네. 이런 한머니 유출과 함께 기업들의 이 수출입 자금 쪽에서도 포지션의 변동, 특히 선물한 포지션에서의 변동이 빠르게 나타났다라는 점도 한 가지 원인이고요. 마지막 원인은 정부의 방관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까 그림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국 그 인민은행이 환율의 변동폭을 2%로 확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 전체적인 변동폭도 확대가 되었지만 그때 이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닝하는 시점, 위쪽으로 터닝하는 시점, 즉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환율 변동성을 2%까지 열었고요. 만약에 이게 부담스러웠다면 다시 1%로 내려야 되는데 네. 안 내리고 2%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의 위안화 약세를 방관하겠다라는 시각이거든요. 네. 이게 부동산의 추가적인 강세를 막을 수 있는 한머니 유입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도 현재 일방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위안화는 일방적인 강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약간은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최근 5개월 동안의 위안화 약세 기조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또 6월 들어서면서 보니까 그 약세 흐름도 좀 완화된 듯한데 향후 흐름이 더 궁금해지네요.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경기 흐름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물가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 경제 상황에서 확실한 100%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100%에 가깝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일방적인 강세는 끝났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약세로 계속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분분한데요. 제 개인적인 시각은 이제부터는 6.2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스윙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위안화가 계속 약세로 가기 위해선 아무래도 위안 달러의 움직임이니까 네. 결국 달러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고 위안 달러가 방향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뭐 국채 형태로 보유를 하든 현금 형태로 보유를 하든 금 형태로 보유를 하든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중국이 약간의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외환 보유액은 뭐 유로의 형태가 됐든 금의 형태가 되었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위안화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일방적인 약세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위안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일방적인 강세로 갈 것이냐. 연초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 경제 성장률의 정상화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빠르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달러가 일부 강세로 돌아서기도 했었는데 이 달러 강세가 굉장히 제한적인 박스권 내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12년에 나타났던 이런 강세 흐름이 좀처럼 보여지지 않고 있는 좁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안화 혼자 일방적으로 약세로 가려면 결국은 중국 경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달러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유로 인덱스인데요. 유로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세로 가면서 어느 정도 달러를 좀 밀어올리고는 있습니다만 그 폭도 또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유로화가 지금 뭐 공격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는 하나 그렇지만 그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 통화들, 즉 결제 통화로 움직이고 있는 달러나 유로화의 움직임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또 중국 경제의 급격한 붕괴 가능성은 낮다라는 관점에서 결국은 위안화는 6.1을 중심으로 하는 스윙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의 향후 전망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일방적인 강세 자체는 끝이 났다라는 말씀일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중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위안화 쪽 흐름도 주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국 결론은 그거죠. 이 위안화의 이런 흐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 부분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도 원은 일방적인 강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위안 환율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강세가 급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최근에 원화의 강세는 달러 대비해서도 유로 대비해서도 위안화 대비해서도 엔화 대비해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대중국 수출 증가율을 살펴봤더니 2010년도에 34% 화학 제품이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쭉 가면서 올해는 2.7%까지 줄어들었고요. 화학 제품은 마이너스 5%로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국 관련주로 꼽았던 소재 관련주에 대한 전반적인 탄력도 나는 수치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대미 대중 수출을 보면 대만과 우리나라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GDP 대비한 수출 금액만 놓고 봤을 때도 대만이 1위, 한국이 2위고요. 그 다음에 무역 수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만이 1위, 한국이 2위입니다. 결국은 중국의 위안화의 흐름에 따라서 수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변화를 보이거나 중국 수출의 변동성이 좀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대만과 한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지표가 빠지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제조업 출하나 한국의 중국 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 흐름을 보면 지금 이 철강 쪽이라든지 화학 쪽이라든지 일반 기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부동산과 계속 맥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엔 기존에 우리가 중국 관련주로 꼽았던 종목군들의 향후 강세 흐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또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과거처럼 수출을 통해서 좋아지기보단 내수 회복을 통해서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내수 회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 소비에 전반적으로 견인이 필요한 우리 일부 종목군들, 중국 소비와 연동하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은 강세를 보일 수 있겠으나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종목으로 꼽았던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약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기존의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점은 낙폭과대에 따른
혹은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 이외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위안화 자체는 일방적인 강세를 마무리했지만 원화는 강세 흐름 뚜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련주 향후에 강세를 점치긴 힘들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내수 회복에 따른 영향 제한적이란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